그날 아직 숨쉬고 있는 제 앞에서 제 자식들이 제 유산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셋째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린 뭐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하얀 천장, 희미한 소독약 냄새, 삑삑 기계 소리만 들리던 병실에서 저는 링거줄에 묶인 팔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자식들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이 건물이랑 유산이라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들리더군요. 큰애 목소리는 흥분해서 떨리고 둘째는 울먹이면서도 기어코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진짜로 그 건물 다 셋째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눈꺼풀을 꼭 감은 채 마치 죽은 사람인 척 숨만 최대한 조용히 고르고 있었습니다. 입을 열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서요. 변명도 설명도 사과도 무엇 하나 제대로 꺼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 살았길래 68 먹은 이 나이에 병실 침대에 누워서 내 재산을 두고 내 자식들이 서로를 겨누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한때는 제 손을 붙잡고 아빠하며 뛰어다니던 애들인데 이제는 제 앞에서 형은, 누나는, 나는 하며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피땀 흘려 모은다고 모았던 것들이 마지막에는 칼날이 돼서 이 아이들 사이를 가르는구나. 그래도 나는 왜 가진 것 전부를 셋째에게 주겠다고 마음먹었을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선택 뒤에 숨은 이야기들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눈앞에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 번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30년 전 가게 냄새,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던 날의 축축한 공기, 캐리어 끌고 자식 집 앞에 서 있던 밤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그날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저는 가진 것 전부를 셋째에게 주겠다고 욕먹을 걸 알면서도 기어이 그 결정을 해버렸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저는 올해 68살, 이름은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인천 변두리 골목에서 작은 철물점을 30년 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동네 공구샵 사장이지만 제게 이 가게는 그냥 직장이 아니라 청춘이자 자존심이었습니다. 아침은 늘 비슷합니다. 휴대폰 알람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면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신호로 알고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전기장판 자국이 아직 따뜻합니다. 한때는 제 옆에 아내가 누워 있었는데 이제는 이불 한쪽이 항상 가지런히 개켜져 있지요. 부엌으로 나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습관처럼 TV부터 켭니다. 뉴스에서야 뭐 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 날씨가 어떻다, 누구는 어디에 당선됐다. 저 같은 노인네한테는 딱히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지만 TV라도 켜놓지 않으면 집이 텅 빈 창고 같아서 그 소음에다 마음을 기대고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믹스커피를 한 봉 뜯어 머그컵에 털어 넣습니다. 당뇨병에는 안 좋다는 소리를 수없이 들었지만 이 달달한 맛이 없으면 하루가 잘 안 굴러갑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오늘은 혼자네. 아내가 있었을 땐 여보, 그만 마셔요. 혈당 올라간다니까. 잔소리 섞인 걱정이 따라왔는데 이젠 누구도 말리지 않으니 이상하게 맛이 덜합니다.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아파트 단지 끝나고 오래된 상가들이 이어지는 골목 끝. 간판은 색이 바래서 한 철물 글자가 반쯤 지워져 있고 옆집 떡볶이집은 배달앱 스티커로 유리문이 꽉 차 있습니다. 셔터를 올릴 때 나는 드르륵 소리가
이제는 제 목에서 나는 소리랑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낡은 나무 냄새, 기름 냄새, 새부치 냄새가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퀴퀴한 냄새일지 몰라도 제게는 집에 왔다는 냄새입니다. 벽에는 아직도 옛날 달력이 몇 장 붙어 있습니다. 한 장에는 아내랑 같이 해돋이 보러 갔다가 찍은 사진이 노랗게 빛바랜 채 클립으로 꽂혀 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내는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고 눈가에 주름도 적습니다. 저는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습관처럼 한마디 합니다. 여보, 오늘도 문 열었다. 손님 좀 보내줘라. 응? 그 말이 허공에 흩어지고 나면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예전엔 문만 열면 사람들 발길이 끊기질 않았습니다. 사장님 망치 좀 봐요. 피스 좀 더 줘요. 어제랑 똑같은 걸로요. 목수들, 인테리어 기사들, 동네 주민들까지 가게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깨가 늘 펴져 있었습니다. 이 동네 집들은 다 내 손을 거쳐 올라갔다고 은근히 자랑 삼아 말하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가게가 평생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줄 알았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공구를 어디서 사는지 아십니까? 휴대폰에서 삑삑 누르고 다음날 도착으로 삽니다. 심지어 제 앞을 지나가던 젊은 부부가 그러더군요. 여보, 저런데 아직도 장사하네? 요즘 누가 오프라인 철물점 가서 사냐? 저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먼지 쌓인 선반이나 닦았습니다. 말은 안 들은 척 했지만 가슴 한쪽이 푹 꺼져 내려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길 건너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길 건너 문방구, 세탁소, 분식집, 사진관,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체인 편의점이 들어섰고 문방구가 있던 자리에는 헬스피티 센터 간판이 번쩍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도 변했다. 혼잣말이 절로 나옵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이 가게를 접으면 이 골목은 어떻게 될까? 누가 새로 들어와 번쩍번쩍한 인테리어로 꾸며놓겠지. 그럼 사람들은 말하겠죠. 여기 예전엔 뭐가 있었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30년 앉아있던 자리는 마치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잊혀지겠지요. 집에 돌아가는 길,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는 노후 준비 지금부터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0이 넘도록 노후 준비는 나중에 지금은 가게부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가게는 남았는데 노후는 없는 셈이지요. 아이들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겠지요. 자식은 셋입니다. 첫째 아들 준호. 어릴 때는 엄청 붙어 다녔습니다. 유치원 소풍 갈 때도 제 작업복 소매자락을 붙잡고 아빠도 같이 가요 하던 애였는데 이제는 제 전화를 받으면서도 항상 바쁩니다. 아버지, 저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러면 퇴근하고 전화해라. 네네, 알겠습니다. 끊어요. 그 이따가가 하루 뒤인지 일주일 뒤인지 한 달 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같이 살던 시절보다 휴대폰 속 사진에서 더 자주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둘째 딸 지영이는요, 성격이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 못 참고 다 해버리는 스타일이라 결혼 초엔 사위랑도 자주 싸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애들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느라 늘 숨이 찬 목소리로 전화를 받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민준아, 소리 좀 줄여.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냐,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전화해봤다. 아버지, 죄송해요. 요즘 제가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길게 전화드릴게요. 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손주 우는 소리,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 남편 들어오는 소리까지 뒤섞여 들립니다. 그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마지막엔 늘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 그래. 끊어라. 나중에 얼굴이나 한번 보자. 막내 지수는 참 마음이 많이 쓰이는 아이입니다. 36이지만 제 눈엔 아직도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수는 끼가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블록 장난감으로 집 짓는 걸 좋아했고 고등학생 때는 목공 동아리에 들어가 상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아버님, 이 친구는 손재주가 좋고 눈도 좋아요. 기술 배우면 금방 자리 잡을 겁니다. 인테리어나 목공 관련해서 밀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예술이다, 뭐다 그런 건 돈 되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디자인 학원 다니면서 인테리어 공부해보고 싶어요. 야간 수업도 있다던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야, 내 형 사업하느라 집도 담보 잡혀 있는데 내가 무슨 학원 타령이냐? 그냥 군대 다녀와서 일이나 해. 남자는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무슨 디자인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수 눈에서 뭔가가 탁 하고 꺼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웃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제가 좀 늦죠, 뭐. 알겠어요, 아버지. 그 웃음이 지금 생각하면 제일 미안합니다. 그래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가 내뱉은 한마디가 아이의 꿈을 문 앞에서 돌려보내는 짓이라는 걸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늘 저를 구슬렸습니다. 여보, 지수도 좀 도와줘요. 저렇게 손재주 좋고 성격 순한 애가 어디 있어요. 조금만 밀어주면 잘 될 텐데. 당신은 돈이 콸콸 나오나 봐? 지금도 은행 이자 갚느라 허리 휜단 말이야. 큰애 사업도 살려야지. 지영이 시집도 보내야지. 지수는 알아서 잘할 거야. 저런 애가 어디 가서 굶겠어? 그땐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들끼리 모이면 큰애는 어디 다니고 둘째는 뭐하고 막내는 아직 철이 없다. 이렇게 자랑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아이 셋 키운 아버지라는 말보다 늙은 철물점 사장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나이가 돼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나 걱정 말고 우리 애들 너무 원망하지 말아요. 그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쁠 거야. 그땐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건 있어도 부모가 자식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뭐지? 싶었지요. 그런데 이제 가게 매출이 바닥을 치고 몸 여기저기에서 이상 신호가 오고 아침마다 혈압약을 한 움큼씩 삼키다 보니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인생도 아직 버틸만해 보입니다. 가게가 있고 작은 건물 하나가 있고 자식 셋이 모두 결혼해서 각자 살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장, 그래도 당신은 성공했어. 애들 다 장가 시집 보내놨잖아. 난 아직도 걱정이 태산인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합니다. 에이, 뭐가 성공이야. 그냥 굶지 않고 사는 거지. 하지만 집에 돌아와 불 끄고 혼자 누우면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남들 눈에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정작 내가 기대고 싶은 곳은 어딜까? 가게 문이 닫히면 나라는 사람도 같이 닫혀버리는 건 아닐까? 그 작은 불안, 그 미묘한 거리감, 괜찮다, 괜찮다 하며 넘기던 마음의 금이 조용히, 아주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던 금이
가게를 빼야 하고 몸이 쓰러지고 자식 집 초인을 눌러야 하는 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다는 걸요. 그게 제 68번째 봄이었습니다. 겉으론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던 우리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세찼습니다. 철물점 셔터를 열기도 전부터 철판이 쾅 하고 울릴 정도로 말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 햇살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곤 했는데 그날은 유독 음산했습니다. 짧은 바람 소리에도 마음이 쓸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날은 꼭 좋지 않은 일이 겹치더군요. 오전 10시쯤 되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렸고 저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건물주가 얼굴에 웃음기 하나 없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잠깐 얘기 좀 드려야겠네. 그 말투에서 이미 모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안한 표정이면서도 어딘가 결정은 이미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또 월세 올리려고? 제가 일부러 농담을 던져봤지만 그 사람은 그 농담을 받지 않더군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잠시 머뭇거리다가 저를 똑바로 보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사장님, 계약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철물점 자리에 카페 들어와요. 요즘 이런 가게는 다 사라지잖아요. 이해해 주셔야죠. 그럼 날 보고 이제 가게를 접으라는 말인가? 보름 안에 비워주셔야겠어요. 다음 달부터 공사 들어갑니다. 보름. 딱 그 한마디가 제 내장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30년을 버텼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도 버텼고, 경기가 가라앉았을 때도 버텼고, 코로나 터져서 사람 발길 끊겼을 때도 버텼습니다. 그런데 보름 만에 없어져야 한다니. 한 집안의 기둥 같은 제 인생이 말 한마디에 뽑혀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 다 요즘 카페 찾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더 아프게 꽂혔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가게 문을 닫아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 작게 웅 하고 들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게가 없어지면 수입도 없어지고 아내 없는 집에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뭘 하고 살아야 할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가게 앞 의자에 앉아 오래된 망치를 손에 들고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잡이는 제 손 모양대로 달아 있었고 쇠는 녹이 슬어 빛이 바랬습니다. 이 망치 나보다 더 많은 세월을 견뎠네.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럴 때 자식들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고 힘들어지면 자식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기댈 곳도 의지할 사람도 마음 붙일 때도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래, 보름만. 딱 보름만 부탁하면 되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며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 면도기, 혈압약, 지갑, 그리고 아내 사진 한 장만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 큰아들 준호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제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서 드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늘 혼잣말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날은 계속 중얼거리더군요. 뭐 아버지인데 며칠 신세 질 수도 있지. 이 녀석 회사도 잘 다니고 집도 넓고 며느리가 좀 까다롭긴 해도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준호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라 외관부터 번쩍번쩍했습니다. 저는 괜히 옷매무새를 고쳐잡고 큰 숨 한 번 들이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아버님? 잠시만요. 문이 열리는데 며느리 표정은 놀란 게 아니라 당황하고
불편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웬 캐리어세요? 가게가 보름 만에 비워야 한다 해서 그동안 여기서 조금만 머물까 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더군요. 며느리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잠시만요. 준호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주방에서 들리는 작은 목소리들, 웃음기도 없이 건조한 톤, 간간히 들리는 며느리의 말. 아니, 갑자기 오시면. 아니, 우리도 자리가 없어. 이사비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준호 목소리. 아버지 지금 오신다고? 아, 진짜 애들 방도 좁고 장모님도 가끔 오시고 우리 집이 무슨 하숙집도 아니고. 그 말이 제 귓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고막을 때리는 게 아니라 가슴 정중앙을 바늘로 찔러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전화를 받으라고 하더군요. 아버지,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미안하다. 그냥 버스 타고 오다 보니. 아버지, 저희 진짜 여유 없어요. 대출에 애들 학원비에. 아버지까지 모시기에는 솔직히 힘들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제 입에서는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됐다. 괜찮다. 내가 괜한 소리 했다. 며느리 표정은 안도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그 미안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캐리어가 갑자기 무척 무겁더군요. 마치 제 자존심이 들어있는 것처럼. 두 번째 목적지, 둘째 딸 지영네. 지영이 집은 오래된 빌라이기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4층까지 올라가면서 숨이 차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지영 얼굴은 반갑게 웃고 있었지만 캐리어를 본 순간 그 웃음이 3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니, 그게 보름만 좀 여기서. 아버지, 그 한마디에 이미 답이 다 있었습니다. 지영은 미안한 표정으로 주방으로 들어가서는 작게 한숨 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시잖아요. 남편 요즘 일 없고 아이 둘방도 겨우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까지 계시면 제가 정말 숨이. 아버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도 사정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아이들 웃음소리는 더 크게 들리더군요. 마치 저에게 할아버지, 왜 하필 지금 왔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집을 나오며 계단을 내려가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내가 기대는 줄로 잡았던 애들이 사실은 자기 삶 건사하기도 버거운 애들이었구나. 큰애도 둘째도 다 거절하고 난 뒤 마지막으로 떠오른 곳이 있었습니다. 셋째 지수. 설마 얘도 날 내치지는 않겠지? 스스로에게 묻는 순간조차 제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셋째 집으로 발을 옮기는 그 순간이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시작이 될 줄은요.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게 되는 날로 이어질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과 어리석음이었다. 셋째 지순의 반지하 집 문 앞에서 벨을 누른 순간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소리들을 저는 한동안 잊지 못합니다. 여보, 빨리 국물 넘친다니까. 자기야, 잠시만. 불 줄이면 되잖아. 그리고 뒤이어 들리던 작은 강아지 짖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장갑처럼 낡았지만 손에 꼭 맞는 듯한 그런 온기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수 아내가 얼굴을 내밀었을 때 그 눈빛은 놀람도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어머, 캐리어까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간 제 눈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큰애, 둘째 집 문 앞에서 받았던 냉기와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었습니다. 지수가 방에서 뛰어나와 제 캐리어를 낚아채듯 들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얼른요. 추운데 뭐 하세요? 그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숨이 턱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반지하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남편 아내 둘이 여보, 새우젓 좀 줘, 여기 있다 하며 주고받는 소리. 방 안엔 조금 좁지만 웃음기가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가정이라는 이름을 지켜오며 살았던 저는 그 작은 공간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식탁 위엔 인스턴트 라면 2개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둘이 나눠 먹으려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 아내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반찬이 별로 없어요. 급하게 먹으려고 김치 꺼낼게요. 저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지나가다가. 그 말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지수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나가긴 어딜 지나가요. 아버지가 우리 집을 지나다니는 동선으로 다닌 적이 평생 몇 번이나 됐어요. 들어오세요. 자리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문지방에서 한 발 들어오는 것조차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처럼 힘들었어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집이라는 곳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는 느낌을 잊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20살 무렵이었습니다. 저녁밥 먹고 TV 틀어놓고 앉아있을 때 지수가 조심스레 꺼낸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버지, 저 인테리어 배워보고 싶어요. 그날 지수 목소리는 꼭 무언가에 기대고 싶어 하면서도 차마 다 말하지 못한 아이 같았습니다. 아내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지수 손재주 좋은 거 알잖아요. 배워보면 금방 할 텐데. 하지만 저는 그때 철물점이 호황이던 시절 꼬리뼈까지 가득 차 있던 자만심으로 말했습니다. 디자인? 그런 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일단 땀부터 흘려야지. 그날 지수 눈빛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정확히 압니다. 처음엔 반짝였고 그 다음엔 조금 흔들렸고 마지막에는 꾹 눌러 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날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네, 아버지. 그럼 그냥 일할게요. 그 웃음. 지금 생각하면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 제 앞에서 꿈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또다시 지수를 무너뜨렸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한다며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변에서 인터넷 사업 시작하면 대박 난다고 저도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때 저는 아내에게 큰 소리쳤습니다. 봐라, 우리 큰애가 이렇게 꿈을 크게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밀어줘야지. 그리고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준호에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방에서 조용히 나오더니 둘째 누나가 쓰다 남은 휴지로 먼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도 현장 나갔다 올게요. 그 말투는 마치 저도 꿈이 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포기와 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 마음을 읽은 척도 못했습니다. 그래, 그거라도 열심히 해라. 너는 손이 빠르니까 어디 가도 굶진 않겠다. 그 말이 얼마나 상처였는지 저는 2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영이는 혼수며 결혼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게 담보를 잡았습니다. 그날 지수는 결혼식장에서 신부 대기실로 선물을 들고 들어가 누나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수가 입고 온 작업복 얼룩을 보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런 차림으로 결혼식에 오면 어떡해. 한두 시간만 일 좀 쉬고 옷 갈아입고 오지. 지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도 일했어요. 누나 결혼식이니까 빨리 오려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명색이 신부 측 동생인데 좀 제대로 하고 다녀라. 이게 뭐냐? 그날 지수는 사진에도 거의 안 찍혔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손수건만 계속 만지작거리더군요. 그 모습이 눈에 훤합니다. 왜 그땐 몰랐을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병상에 누워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준호랑 지영이는 알아서 잘 살 거예요. 근데 지수는 마음이 너무 착해서 그래요. 그 아이한테 우리가 많이 못해줬어요. 여보가 지수 좀 지켜줘요. 그때 저는 대답도 못했습니다.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지수에게는 지켜주는 아버지가 아니라 기대지 말라는 아버지였습니다. 지수네 집 바닥에는 아직도 물이 찰랑거렸습니다. 배수관이 오래돼서 비 오면 바닥이 축축해지는 집입니다. 지수가 조심스레 제 앞에 컵라면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아요. 이 집이 좁아도 아버지 자리 하나쯤은 있어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도저히 먹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야. 네, 아버지. 미안하다. 왜요? 그냥 여러 가지가 다 미안하다. 지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미안한 게 더 많아요. 아버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전 그냥 아버지랑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게 고맙죠. 그 말에 저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방바닥 위로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애와 둘째는 제 말과 기대 속에서 자라났고 막내는 제 말에 눌려서 자라났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제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제 욕심 밖에서 조용히 자라온 막내 지수 하나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저는 평생 지켜온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셋째 지수네 집에서 함께 지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반지하의 축축한 바닥, 천장에서 떨어지는 작은 먼지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라면, 국물 냄새까지도 이제는 내 집처럼 익숙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지수와 지수 아내는 제가 있을 자리가 좁을까봐 거실에 작은 접이식 침대를 펴주었고 아침마다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하며 식은 밥에 달걀 하나라도 얹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정성 덕에 저는 처음으로 늙었다고 버려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한 시간에 누군가 갑자기 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링. 큰아들 준호.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지수네 집에 있다. 네. 지수네요? 왜요? 그냥 좀 지낼 때가 필요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준호 목소리가 확 변했습니다. 아버지, 지수한테 그런 부담을 왜 주세요? 걔네 집 형편 아시잖아요. 지수는 돈도 없고 집도 반지하고 아버지가 계시면 불편할 텐데 그 소리는 걱정이라기보다 왜 거기 가셨어요? 라는 불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아 숨만 고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인 저한테 먼저 오셨어야죠. 갑자기 와서 부담 주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날 나 데려갔어야지. 아버지, 저희 집 사정 모르세요? 그걸 왜 이제 와서
저는 그 순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영이었습니다. 손에는 떡 한 팩, 과일 몇 개가 들려 있었지만 그 표정은 웃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네요. 왜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오셨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혹시 마음이 아파서 왔나? 하고 잠깐 기대했지만 곧이어 나온 말이 아버지, 준호 오빠가 그러던데 아버지가 지수한테 재산 다 준다고 했다면서요? 그 질문에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뭐? 아버지, 진짜예요? 그게 왜 갑자기 그런 얘기가 나오냐? 지수는 황급히 나와 말했습니다. 누나, 아버지, 그런 말씀 한 적 없어요. 그냥 계시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지영은 제 말보다, 지수 말보다 준호한테 들은 말을 더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왜 지수한테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결국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데? 지영은 흥분해 말했습니다. 요즘 누가 반지하 사나? 지수 불쌍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우린 뭐 불쌍하지도 않아요? 그 말은 저를 향한 것 같았지만 지수를 향한 비수이기도 했습니다. 지수 안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방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지수네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준호는 집안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여기 계셨네요. 우리 집이 아니라 굳이 여기로 오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제야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형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형, 그만해. 뭐가 그만해? 아버지가 갑자기 재산 정리해서 너한테 준다는데 난 형이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 순간 문틈에 숨어있던 지수 아내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두 손을 꽉 모아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형, 그 말 누가 했어? 아버지가 그럴 거라고 들었어. 누구한테? 엄마 친척분이 그러더라. 저는 터져 나오려던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네. 그 사람이 뭔데 내 속도 모르는 소리를 해? 그래도 아버지 진짜 아니죠? 지수는 어려우니까 불쌍하다고 그러시는 거죠? 그 말에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지수는 어렵다. 근데 불쌍한 건 내가 더 불쌍하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지순의 좁은 거실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 위해 살았는데 늙으니 너희 집 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아버지가 보름만 지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이냐? 지수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아버지 그만해요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한동안 입을 다물더니 결국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에서 온 사과가 아니라 분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말에 가까웠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재산은 공평해야죠. 그 순간 지수는 두 손을 꽉 쥐고 형 누나를 향해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 재산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우리 집까지 오셨겠어요. 공기가 멈춰버린 듯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가족이 이렇게까지 욕심 앞에서 흔들리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누가 내 곁에 있었는지, 누가 내 편이었는지
내가 누구에게 기대야 하는지 정해야 할 때가 왔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결심이 모든 갈등을 뒤집고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요. 그날 이후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식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지순의 집에서 터졌던 폭발 같은 갈등 이후 몇 날 며칠을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 천장에 걸린 전구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 가지 질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 아이들을 서로 적으로 만들었을까? 큰아들 준호의 말투, 둘째 지영의 눈물 섞인 목소리, 그리고 막내 지수의 떨리는 어깨까지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부서지고 또 부서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 아내가 저를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이거 지수가 버리려던 상자예요. 혹시 아버님 필요한 게 있을까 해서. 그녀가 내민 건 색이 바랜 작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겉에 지수 고3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스케치북 2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가 반쯤 떨어져 나가 있었고 구석에는 곰팡이 핀 자국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펼치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스케치북에는 지금의 지수 나이대에선 상상도 못할 멋진 인테리어 스케치들이 수십 장, 수백 장씩 꽉 들어 있었습니다. 벽지 패턴, 테이블 구조, 조명 배치, 주방 동선, 작은 카페 도면까지 모든 게 너무 정교했습니다. 이걸 다 지수가 그렸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수 이거 버리려다가 제가 겨우 말렸어요. 왜 버리려고? 아버님이 예전에 이런 건 돈이 안 된다 하셨다면서 그 뒤론 꿈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 손에서 스케치북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때 내가 뭐라고 했지? 디자인, 예술 그런 건 돈 되는 애들이나 하는 거라고. 그 말 하나가 한 사람의 꿈을 잘라버린 칼이었구나. 그리고 저는 그 칼을 들고도 평생 모른 척하고 살아온 거였습니다. 스케치북 아래에는 아내의 글씨가 적힌 작은 메모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여보, 지수는 우리 셋 중에 제일 여린 아이예요. 이 아이가 자기 길을 찾으면 누구보다 잘 해낼 거예요. 부디 지켜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큰아들, 둘째에게 신경 쓰느라 지수가 조용히 깔려 있던 걸, 그걸 아내는 이렇게 작은 종이 위에 기록해 제가 언젠가라도 보길 바랐던 겁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구만. 나는 왜 그땐 그걸 못 봤을까? 종이를 쥔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와 지수가 철물점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8살쯤, 저는 그때 40대 초반의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사진 뒤에는 지수가 고등학생 때 적어둔 글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다. 어릴 땐 그랬다. 그 글귀가 제 심장을 그대로 후벼 팠습니다. 어릴 땐 그 뒤에는 아무 말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들고 있는 제 손이 억지로 잡고 있던 감정까지 같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순의 반지하직 거실장 아래 작은 다이어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군대 가기 전에 썼던 메모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그걸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 아버지가 나한테 가장 많이 한 말, 너는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나는 한 번도 알아서 잘해본 적이 없다. 다음 페이지,
그래도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려고 한다. 형 사업도 도와야 하고, 누나 결혼도 신경 써야 하고,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는 늘 바빴고 지쳐 있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였다. 단지 내 마음을 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지수는 제가 못 본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꾹꾹 참고 살아왔을까.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애씀을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큰애, 둘째만 챙기며 살았구나. 지수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지수가 아버님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눈이 반짝였는지 아세요? 내 얘기를? 네. 아버님이 힘들게 가게 지키던 얘기, 아버님이 밤새 일하고도 웃으며 밥 먹던 얘기, 자랑처럼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가 나를 필요로 했던 시절, 저는 그들을 위해 모든 걸 바쳤습니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결혼 자금 마련하고 사업 자금도 밀어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를 바라본 사람은 막내 지수 혼자였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형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지수는 내가 넘어질 때 문을 열어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유도 묻지 않고, 자리가 좁든 넓든 상관없이 그냥 나를 받아준 사람. 그게 저를 살려준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극심한 통증,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감. 지수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여보, 빨리 119 불러. 그리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병실에서 눈을 뜬 순간 저는 제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셋째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린 뭐 아버지 자식도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마침내 모든 걸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는 죽어가는 척 눈을 감은 채 제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꽉 쥐어짜듯 조여오던 그날, 지수가 급하게 제 어깨를 잡고 흔들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지수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119에 전화를 하고 작은 반지하 방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저는 숨이 가빠오는 가운데 아내가 누워있던 그 병실 천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또 이렇게 넘어지네. 당신이 없으니 나는 더 약해졌구나.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성 2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조건 지수한테만 마음 쓰는 거야. 말도 안 돼.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쓴 건데. 눈을 아주 조금 떠보니 제가 누운 병실 침대 옆에서 큰아들 준호와 둘째 지영이 서로를 밀치며 제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반지하에서 쓰러진 거라는데 그게 누구 탓이냐고. 지수가 제때 병원도 못 데려간 거잖아. 지영이 울먹이며 맞받아쳤습니다. 오빠는 왜 지수 탓부터 해? 아버지 혼자 계실 데가 없어서 간 건데 그걸 지수 탓으로 돌려? 그게 말이 돼? 준호는 더 흥분했습니다. 그럼 우리 탓이야? 결혼하고 애 낳고 살다 보면 부모님 모시는 게 쉬운 줄 알아? 우린 우리 삶도 있잖아. 지영은 이를 꽉 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보름만 지내겠다는데 우리가 너무한 건 사실이잖아. 그 말에 준호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는 구석에서 눈을 붉힌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병원 침대 머리맡에 쭈그리고 앉아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들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듣기 싫었던 말. 아버지 재산. 정말 지수한테 다 준다는 게 사실이면 우리한테는 뭐 아버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먹게 만들 만큼 잔인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두 손을 가슴 위에 얹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 결국 이 얘기가 나오네. 준호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감정은 너무 뚜렷했습니다. 나는 장남이야. 아버지 가게 일도 도왔고 대출도 내가 갚아가며 아버지 일은 내가 대부분 맡았는데 왜 지수가 가져가야 해? 지영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 아버지 용돈 드린 적 많아. 근데 왜 지수만? 그만해.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는 재산 얘기한 적 없어. 내가 1원이라도 받았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눈을 못 뜨고 살았을 거야. 준호는 비웃었습니다. 그건 내가 유리하니까 그러는 거야. 지수는 그때 비로소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형, 누나. 아버지가 반지하에 오셨을 때 나는 돈이 없었고 내 집도 좁았고 내 삶도 형편없었어. 근데 단 한 번도 오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 둘째 지영이 머리를 떨궜습니다. 지수야. 형, 누나. 아버지한테 필요한 건 재산이 아니라 머물 자리 하나였어. 나는 아버지 편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눈을 떴습니다. 지수야 됐다.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셋 모두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 커진 동공, 떨리는 입술. 아버지 깨어나셨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들었다. 셋 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방식으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새 키우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한 적이 얼마나 되겠냐. 어쩌면 내가 만든 상처가 너희한테 이렇게까지 남아버린 건지도 모르지. 준호와 지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만은 내가 틀리지 않았다. 셋째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을 잡고 있던 건 지수 하나였다. 준호와 지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문 앞에서 쫓겨났을 때 나를 데리고 들어간 것도 지수였다. 지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내가 속이 텅 비어 울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준 것도 지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재산을 줄지를 이제는 내가 결정할 거다. 지수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용히 해라, 지수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누가 내 편이었는지,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는지, 그걸 말하는 거다. 병실의 공기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마디, 제 평생의 선택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걸 지수에게 맡길 거다. 준호 입술이 말라붙은 듯 파르르 떨렸고 지영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건 조용히 해라.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단단했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내 마지막 시간을 지수 손에 맡기겠다는 거다. 그 말에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기계 소리조차 멈춘 듯
지수는 도저히 견딜 수 없다는 듯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았어도 됐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가 저한테 왔다는 게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수의 두 어깨를 잡고 가만히 이 말을 맞댔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한테 평생 미안했다. 그리고 저와 지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세 가족을 마지막으로 한자리에 묶고 모든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줄은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난 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제 결단을 들은 뒤 자식 셋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세게 깨물며 고개를 떨궜고 지영은 울먹거리며 손등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지수만이 제 곁에 조용히 앉아 흔들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앉아라. 이제는 도망가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셋은 병실 의자에 줄지어 앉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 제가 식탁 앞에 앉혀놓고 밥 먹이던 모습처럼 순간 병실은 3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준호의 고백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먼저 준호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이라서 뭐든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가게 일 도와달라 하면 힘들어도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도왔고 아버지가 사업 자금 대줄 때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숨을 들이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순에 계셨다는 얘기 듣고 저는 섭섭했어요. 아버지가 필요하실 때 저 말고 막내한테 가셨다는 게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형을 봤습니다. 형 그런 줄 몰랐어.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나 봐. 준호는 태어나 처음으로 제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실 많이 외로웠어요. 결혼하고 애 키우면서 남편이랑 자꾸 다투고 돈 걱정하고 가끔 울고 싶은데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었어요. 지영은 손바닥으로 눈물을 와락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기뻤는데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그 기쁨보다 걱정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딸이 제게 보였던 거절은 사실 거절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기 버거워 손을 뻗을 여유조차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진짜로 없었어요. 용돈도 도움도 다 형 누나한테 갔죠. 준호와 지영이 움찔하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항상 저를 믿는 눈빛이 있었어요. 말로 표현한 적은 없어도 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버지가 준 자리 같아서 좋았어요. 아버지는 저를 쫓아내지 않았고 제가 잘못해도 혼만 내고 끝나셨죠. 그게 저한테는 커다란 선물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지수에게 큰애와 둘째처럼 돈을 주지도 기회를 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자리를 내어준 적은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자리 하나가 그 아이를 평생 내 편으로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지수에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수야, 형이 미안했다. 너한테 화낸 것도
부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 지영도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아버지 모시는 거 보니까 너무 고마웠고, 그게 나도 너무 미안해서 차마 말 못했어. 지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형도 누나도 다 힘든 거 나도 알아. 그리고 셋은 서로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장롱 위에 숨겨둔 가족 사진 속 어린 새 남매처럼. 그리고 나의 마지막 정리.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큰 건물 하나, 작은 예금 통장 몇 개, 30년의 땀과 시간을 담은 철물점 매각 금액까지. 저는 마지막 사인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수에게 내 재산을 모두 맡기겠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속이 아니라 위임이시죠? 아버님의 마지막 생활을 지키는 역할로. 그래, 지수는 내 마지막을 함께할 사람이다. 그날 저녁 저는 준호와 지영을 병실 밖으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운하냐?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너희 모두한테 있다. 재산은 지수한테 맡기는 거고 아버지 사랑은 3명한테 똑같이 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둘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영도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그 병실 복도에서 우리 가족은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도 말보다도 돈보다도 마지막에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걸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난 뒤 저는 지순의 반지하 집이 아니라 셋째가 새로 구해준 작은 전셋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3층, 창문만 열어도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지수는 하루에 2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약 드셨어요? 밥은요? 물은요? 큰아들 준호도 일주일에 1번은 들렀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미팅 끝나고 왔어요. 반찬 좀 사왔습니다. 둘째 지영은 제가 좋아하는 조깃찜을 해와 식탁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많이 챙겨 드세요. 건강하셔야 오래오래 우리 곁에 계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는 거지. 어느 날 지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수야, 이거 가져가라. 아버지, 또 무슨 돈이에요? 돈 아니야. 지수가 봉투를 열자 아내가 생전에 손수 적어둔 편지와 지수의 스케치북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에 제가 쓴 한 문장도 들어 있었죠. 지수야, 이제야 안다. 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못 준 줄 알았는데 너는 내게 다 줬더라. 지수는 그 종이를 읽고 얼굴을 숙인 채 오래 울었습니다. 몇 주 뒤 아이 셋이 저를 식당에 초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모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돈 아깝다. 아버지, 그냥 오세요. 이건 저희 마음이에요. 조용한 한식당, 밥상이 차려지자 셋은 서로를 바라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이제 아버지 곁에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 혼자 두고 살았던 것 같아서요. 지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처럼 어떻게 부모가 되는지 배우는 중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부모라는 게 얼마나 외로운 자리인지.
지수는 조용히 밥만 뜨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형, 누나 덕분에 배웠어요. 가족은 서로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라는 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쌀밥 한 숟가락을 겨우 삼키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자리엔 말로 다 채울 수 없는 따뜻한 공기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평생 돈으로, 의무로, 책임으로만 가족을 지키려 했구나. 그러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쳤구나. 가족은 누가 더 많이 줬는지가 아니라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기대어 울었던 어깨는 화려한 집도 넉넉한 통장도 가진 아이가 아니라 좁은 반지하에서도 문을 열어주던 막내 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람은요, 아플 때, 넘어질 때 찾아가서 문 열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결코 큰아들과 둘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제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을 내 마음이 스스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서로 오해하고 멀어진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에게 부족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괜찮냐? 밥 먹었냐? 생각나서 전화했다. 이 세 마디면 얼어붙은 관계도 다시 녹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